컴포지트 패턴을 정복하시려면 리커시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익숙하지 않으실 테니까 오늘은 컴포지트 패턴 하나만 가지고 굉장히 천천히 해볼 거예요. 그만큼 컴포지트 패턴 하나만 정복하시면 그 외에 리커시브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패턴 정복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디자인 패턴은요, 객체지향적인 역할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제어문으로 기술하지 않고 객체 관계로 푸는 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알고리즘 공부해 보신 분들이 사용하시는 그 알고리즘 기법들을 디자인 패턴하고 매칭해 보면 매칭이 됩니다. 컴포지트 같은 경우에는 뭐랑 매칭되냐면 AST랑 매칭돼요. 추상 트리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이 컴포지트 패턴하고 일치하게 되는 거죠. 일단 자료 구조가 컴포지트 패턴을 따르게 되면 그 자료 구조를 소비하는 쪽도 컴포지트 구조로 소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접하실 수 있는 컴포지트 패턴을 사용하고 있는 구조의 자료 구조가 파일 시스템이죠. 파일 시스템에 보면 폴더 있고 파일이 있는데 폴더에 들어가면 또 폴더 있고 파일 있죠. 언뜻 느낌이 이거 뭔가 반복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파일일 때 폴더일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언제? 어떤 폴더에다 서치를 때리면 서치 결과를 내보내려고 그러면 폴더도 있고 파일도 있고 서브 폴더도 있는데 어떻게 한꺼번에 리스트업을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다 이제 컴포지트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이 방법을 객체지향적으로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디자인 패턴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루프 패턴을 먼저 이해하시려면 루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루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루프를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터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쓰고 두 번째는 리커시브라는 단어를 써요. 이 두 가지는 똑같은 루프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터레이션이라는 건 반복되는 몸체가 변하지 않는 똑같은 녀석을 계속 반복시킨 경우에 이터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터레이션은 100번 반복하면 똑같은 일을 100번 반복한단 말이죠. 제어 변수나 일부 상태를 제외하고 알고리즘 더 나아가서 변하지 않는 똑같은 코드를 계속 실행시켜요. 이 메모리에 있는 값이 똑같다는 게 아니라 실행하고 있는 코드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코드를 똑같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걸 이터레이션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포문, 파일문 하는 바디 안 변하죠. 몇 번을 돌려도 그 코드 그대로 실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이터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제기함수를 비롯해서 순환 제기함수들을 포함하는 나머지들, 이건 분명히 루프를 돌긴 도는데 같은 코드를 실행하는 게 아니라 제기함수만 해도 A함수 안에서 B함수 호출인데 B함수가 C함수 호출하고 C함수가 다시 A함수로 호출하면 순환 루프를 한 거 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A 한번 호출하면 언제 끝날지 모르고 계속 뺑뺑이 돈단 말이에요. 근데 걔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코드가 달라지잖아요. A함수의 몸체가 됐다가 B함수의 몸체가 됐다가 C함수의 몸체가 됐다가 다시 A함수의 몸체가 되는 거죠. 코드가 계속 변화되면서 루프를 일으켜요. 이런 애들을 리커시라고 해요. 학문적으로는 더 복잡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인지하기 편한 거는 함수형 하시는 분들한테 일반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대체 모나드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함수형하는 사람들 가만히 있다가 그냥 맥과 플랫맵의 차이인데 이렇게 대답해버린단 말이에요. 더 복잡하게 설명을 못 알아들으니까. 똑같아요. 이게 학문적으로 정의하면 더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이 이터레이션과 리커시브를 가장 인지하기 편한 건 돌고 있는 루프의 몸체 코드가 똑같냐 달라지면서 도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달라지면 전부 다 리커시브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컴포지트 패턴을 비롯해서 디자인 패턴에 나오는 루프 중에 똑같은 몸체를 루프 도는 걸 객체지향으로 바꾸는 건 이터레이션 패턴이 되는 거고 그 외에 나머지는 다 리커시브 계열의 패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거는 리커시브를 도는 패턴 중에 하나인 컴포지트 패턴을 배울 건데 이거를 학문적으로 배워봐야 소용없으니까 오늘은 간단한 투두 앱을 만들어가면서 배우는 걸로 하고요. 제가 오늘 수업 끝나면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간단한 앱들을 설문으로 또 받아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의견 주시면 그걸로 다른 디자인 패턴 예제를 짜는 걸로 해볼게요. 안 하면 계속 투두 할 거예요. 투두 말고 딴 걸 뭐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설문을 받아볼까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직 설문 전이니까 원래 하던 투두로 하고 다음 시간부터 원하시는 게 있으면 이번 설문에 쭉 투표 받아봐가지고 이거 만들어 보고 싶어 라는 거 있으면 그걸로 디자인 패턴 적용해 보는 걸로 할게요. 자,
이거는 MS가 야심차게 분더리스트를 인수해가지고 투두라는 MS 투두라는 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분더리스트는 그 이후에도 계속 서비스 중이고요. MS 투두는 이 이후에 업데이트를 안 하고 있죠. 나쁜 놈들이. 그래서 MS 투두라는 건데 MS 투두를 보니까 왼쪽에는 각각 항목들을 관리하는 리스트가 있고 리스트별로 투두들이 있는 거죠. 지금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죠? 요거를 간단하게 모델과 뷰로 나눠가지고 컴포지트 패턴을 연습해 볼 건데, 자, 이거 비사이드 태스크 리스트 비사이드를 하나 만들었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태스크 2개를 추가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저번 시간 다 배웠죠. 클래스 따위 관심 없다. 클래스 쓰는 데부터 만든다. 극단적으로 가세요. 클래스 따위 관심 없습니다. 그냥 어떤 클래스가 필요하지? 걔 어떻게 쓰는 거야? 이것만 관심 가지시면 돼요. 이렇게만 짜면 완성이냐? 완성이에요. 사수한테 밀어. 못하겠다고. 내일에 나한테 미루던지 어쨌든 완성된 거다 이건. 예. 이걸 못 짜고 완성된 게 아니에요. 아무리 클래스 200개, 300개 짜도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앱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부터 짭니다. 무조건. 자, 여기 이제 75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스샷이라고 그렇고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3기의 네 번째 시간이니까 3-4라는 리스트 만들어서 또 거기다가 다른 폴더에다가 태스크를 추가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리스트 1을 소팅을 해서 타이틀 기준으로 소팅한 리스트가 나오게 하고 또 데이트 기준으로 소팅한 리스트가 나오게 하고 뭐 구현한 거죠? 이거 구현한 거예요. 이거. 그렇죠? 그래서 이 모델링을 만드실 때 보통은 여러분들이 제로 상태에서 모델링 하신 경우는 거의 없죠. 기획서 오거나 디자인이 오잖아요. 디자인 보면 디자인을 보고서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떤 모델에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고 어떤 메소드가 필요한지. 그래서 이거 보고 모델링 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 모델링 한다. 대충 가장 러프한 단계는 됐죠. 여기서 우리는 태스크 리스트라는 엔티티를 이 인지하는 데 성공했고요. 저 애드 되는 게 아마 요걸 테니까 태스크라는 암묵적인 아이템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2개의 엔티티를 도출하는 데 성공한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거 하나하나가 엔티티라는 건 어떻게 알았죠? 아, 엔티티. 제가 분명히 설문을 돌렸는데 여러분들 절반도 안 되는 분들이 설문에 참가하셨는데 그 설문 결과를 보면 강의 수준이 어렵지 않다요. 그래서 인정사정 없이 갖기로 했어요. 그래서 기본 수준의 단어들을 다 스킵하고 여러분들은 숙련된 개발자라고 생각하고 그냥 진행할 거예요. 얘가 엔티티인 증거는 뭐죠?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에 값이 들어있고 상태가 체크되거나 안 되거나 했기 때문에 얘는 엔티티 후보예요. 그래서 이 태스크 리스트에 들어간 태스크도 당연히 엔티티가 될 거라고 이걸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외에 태스크 리스트에는 색깔도 들어있고 아이콘도 들어있고 여기 테마도 들어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어요.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로. 그래서 방금 도출된 엔티티가 2개였죠. 태스크와 태스크 리스트. 그 중에 먼저 의존성이 더 낮은 태스크를 디자인하게 됩니다. 왜 의존성이 낮은 것부터 디자인하느냐? 의존성이 낮은 애들일수록 기능이 별로 없고 그 애가 수정됐을 때 여파가 가장 적기 때문에 가장 의존성 없이 쉬운 애들부터 만들어 가시는 게 순서예요. 태스크 리스트부터 만들면 태스크가 바뀔 때 태스크 리스트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하실 때의 순서는 언제나 가장 쉬운 순서대로 만드시면 돼요. 내가 뭘 만들려고 했더니 복잡해. 생각할 게 많아. 걔가 순서가 아닌 거예요. 걔가 순서가 아니다. 가장 쉬운 거, 가장 생각할 필요 없는 것부터 짜시는 거예요. 그럼 전체 해야 될 목록 중에 목록을 쭉 작성하시면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가장 버그가 적게 만드는 요령은 이 중에 제일 쉬운 게 뭐지? 하고 제일 쉬운 것만 하시면 돼요. 언제나. 어려운 건 남이 하겠지. 이게 굉장히 바른 자세입니다. 좋은 프로그램은 의존성이 낮은 순서대로 만들어야지만 만들어져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래서 언제나 팀에 이렇게 백로그에 뭐 붙어 있으면 제일 쉬운 거, 제일 쉬운 이슈를 이렇게 띄워오세요. 그게 바로 팀에 기여하시는 거예요. 항상 제일 쉬운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면 여기 태스크 리스트와 태스크 중에 누가 더 의존성이 없냐고 물어보면 태스크가 더 의존성이 없겠죠. 태스크부터 그래서 처리하는 거예요. 자,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봤더니 생성자에서 완료일자라는 게 아까 그 화면에서는 안 보였는데 안에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타이틀과 데이트라는 2개의 생성자 인자를 받아가지고 간단하게 밸리데이션 하고
타이틀하고 데이트하고 is complete이라는 저 상태를 넣어줬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얘 세 개의 상태를 갖고 하나의 태스크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is complete에 대해서 감싸져 있는 외부에 도출된 메소드를 보면 상태를 얻을 때는 is complete이라는 메소드를 얻어가면 돼요. 그렇죠? 저희는 내부에 있는 under is complete를 외부에 까보일 때는 이 메소드를 까보이면 되니까 읽기종을 까보이면 되거든요. 문제는 메소드를 어떻게 노출하느냐 생각해 보시면 이게 바로 뭘 적용하고 있는 거냐면 캡슐화를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set is complete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밖에서는 true false를 얘를 설정할 권한이 없고 뭐만 상태를 토글할 수 있는 기능만 제공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실제로 인터페이스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얘가 토글 될 때 토글을 얘는 지금 시켜주고는 있지만 시킬지 말지 얘 마음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엔드 데이트가 끝난 이후에는 토글 못하게 할 거야. 이런 정책을 여기다 넣을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한 번 완성된 애들은 건들지 못해라는 정책을 넣을 수도 있을 거예요. 토글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내부의 사정은 바깥에서 알면 안 되고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머릿속에 항상 예를 들었던 어떤 거 ATM기에 돈 찾을 때 실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은행만 접속하고 인증받아야 되고 외부망 접속하고 난리 친다고 그랬죠. 하지만 우리는 그냥 통장 넣고 돈 나오는 거밖에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토글밖에 모르게 해주는 거죠.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는 트루 펄스로 써놨지만 안에서는 사실은 여기에 컴플리트를 비롯한 다양한 상태 애니뮬레이터가 있어가지고 그걸 바꿔주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고 이 시점에 네트워크에 보고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고 모른단 말이에요. 바깥쪽에서는 토글만 노출하는 거죠. 그래서 메소드가 외부에 공개될 때 가장 신경을 많이 씻어야 될 거는 캡슐화가 잘 되었느냐. 캡슐화가 뭐야? 어떻게 해야지 캡슐화인데 머릿속에 항상 ATM기 돈 인출할 때 어떤 인터페이스로 돼 있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ATM기 돈 인출할 때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보면 내가 메소드를 만드는 무거움을 아실 수가 있어요. 가장 많이 캡슐화 할수록 우리는 내부 사정을 외부에 들키지 않고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것도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제가 짜서 간단한 거고 저 시점에 토글이라는 메소드를 생각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캡슐화에 숙련된 사람들만 생각할 수 있어요. 훈련하세요. 근데 얘를 소팅해야 되는데요. 소팅해야 되는데 바깥쪽에서 소트를 거는데 내부에서 소트에 반응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소팅 의지와 내부의 소팅 방법은 분리된 관심사고 권한이 달라요. 따라서 태스크 소트라는 오브젝트에서 타이틀이라는 소팅 함수와 데이트라는 소팅 함수를 만들었는데 이 소팅 함수는 일반적으로 AB 받아서 AB가 누가 더 큰지를 리턴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타이틀을 어떻게 해서 소팅하는지에 대한 권한이 얘한테 없다는 거예요. 그건 태스크가 알고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데이트로 어떻게 소팅하는지는 이 외부에서 모른다는 거예요. 얘만 알고 있는 거죠. 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위임하는 수밖에 없어요. A야, 너 소팅 타이틀로 갈 때 B 주면 네가 어떻게든 소팅해줘. 또 A 너 태스크지. 네가 데이트라는 소팅 방법으로 소팅할 때 B랑 어떻게 되는지 네가 소팅 결과를 나한테 줘. 하고 외부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결과 태스크 안에 소팅을 지원해주는 메소드가 있어서 캡슐화를 제공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언더 타이틀이라든지 언더 데이트 같은 내장을 까야 된단 말이에요. 얘한테. 근데 이거는 나의 속이지 남한테 보여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만 이 언더 타이틀을 알고 있단 말이죠. 이 외부에서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야, 잘 모르겠고 네가 타이틀 순으로 정렬을 해서 줘봐. 네가 데이트 순으로 정렬을 해서 줘봐. 이렇게 부탁을 할 수 있을 뿐인 거지 실제 그 작동은 안에 숨겨져 있는 거죠. 어떻게 소팅하는지. 그런 거 같죠? 예. 그래서 저런 사소한 메소드 조작조차도 위임을 통해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겁나가지고 언더 데이트에 언더 D로 바꿀 수 없겠죠. 바깥에 가서 그 의존성 있는 코드를 다 찾아다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직접적인 의존성을 피하기 위해서 캡슐화되어 있는 메소드를 공개하고 상대방은 나의 뭘 알고 있다? 캡슐화되어 있는 메소드만 알고 있으니까 훨씬 더 내부에서 바꿀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메소드가 공개된 게 캡슐화되어 있는 메소드가 아니라 직접적인 메소드였다. 이러면 제가 내부를 바꿀 때 메소드가 거의 같이 바뀔 거 아니에요.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요점은
클래스에 공개된 메소드가 얼만큼 캡슐화가 되었냐, 얼만큼 추상적인 동작을 애매모호하게 정리했냐에 따라서 안에를 많이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바깥에 굉장히 섬세하게 노출해버리면 안에 조금만 바꿔도 얘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메소드를. 뭐 섬세한 메소드 뭐가 있을까요? get title signature front 3 뭐 이런 거 이렇게 메소드 만들면 타이틀에 있는 뭐 특수한 문자 구문을 잘라가지고 세 글자를 줄 거야. 이런 식으로 메소드를 만들어버리면 타이틀 형식이 조금만 바뀌어도 그 메소드 같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뭐 get subject 왕창 그냥 추상적으로 때려버리면 안에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도리가 얼만큼 있느냐는 토글 정도로 해야지 엄청 유도리가 있다는 말이죠. isComplete를 바깥에 보낼 때나 상태를 바꿀 때 유도리를 갖는 건 얘가 얼만큼 캡슐화되어 있냐의 센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클래스의 퍼블릭 메소드, 즉 남이 의존하게 되는 메소드를 만들 때 요령은 뭐다? 메소드를 캡슐화한다. 즉 메소드의 동작이 상대방한테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도록 캡슐화한다. 어떻게? 목적만 알 수 있게. 혹은 제한된 권한만 줄 수 있게 캡슐화한다. 그래야지 객체의 변화가 상대방이 의존하고 있는 메소드의 시그니처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세상에서 제일 좋은 메소드는 뭐다? 인자가 하나도 없는 메소드. 두 번째로 좋은 메소드는 인자가 하나만 있는 메소드. 세 번째로 좋은 메소드는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인자 없는 메소드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 두 번째로 좋은 메소드죠. 첫 번째로 좋은 메소드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트 타이틀과 소트 데이트를 만든 거죠. 이렇게 안 만들었으면 소트 타이 컴마 태스크라고 붙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두 번째로 좋은 메소드 이유는 없다고 했으니까 나쁜 메소드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왜 나쁜 메소드가 되죠? 요 타이틀이나 데이트를 첫 번째 인자인 타입으로 받을 수 있지만 타입에 대한 의존성이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메소드는 인자 하나 받을 때까지만 추상화가 혹은 캡슐화가 유지되지 두 개부터 받으면 대부분은 깨져요. 혹은 제일 베스트는 안 받는 거야. 안 받으면 이 안은 내 세상이죠. 그렇죠? 왜일까요? 왜냐하면 메소드란 외부의 객체와 통신하는 프로토콜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인자가 있으면 서로 이 약속대로 통신하기로 한 거죠. 그럼 이미 이 약속이 이 인자가 이 행동을 규정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내부 사정을 바꾸면 얘도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이미 이 이름과 이 인자의 형태는 외부에 의존성이 퍼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안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제한점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인자가 많이 노출될수록 안에를 바꾸는데 제한성이 많이 생기니까 캡슐화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인자가 없으면 이 안에는 내 세상이죠. 예. 세상인데 인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인자 안 받는 메소드를 추구하는 이유가 내부의 캡슐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럼 어쩔 수 없이 인자 하나 있다는 얘기는 뭐다? 최소한으로 통신하려고. 왜 최소한으로 통신할까요? 내 건 내가 알아서 해. 왜 나한테 귀찮게 굴어 이거죠. 여러분들 회사에서 일할 때 메소드에 인자가 많다는 건 뭐다? 상사가 나한테 지시할 때 보고서 200장을 요구한다는 얘기죠. 저한테 지시할 때도 리퀘어먼트 A4지로 20장씩 날리고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일할 때 유도리 있게 일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럼 제일 좋은 상사가 나한테 내리는 지시 중에 서로 알아서 해라는 관점에서 제일 좋은 건 뭐죠? 너 이번 달까지 그거 완성해. 이거죠. 인자 하나. 인자 하나. 그럼 알아서 하겠죠. 제가 무슨 언어를 쓰든 무슨 서비스 환경을 쓰든 어떻게 개발하든 제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완성만 해주면 되니까. 근데 여기 인자가 왕창 붙어. 너 여기는 뷰로하고 여기는 리액트로하고 서버는 못 쓰고 아마존에 못 쓰고 DNS 어디 거 쓰고 우리 서버 몇 번 써. 이렇게 하면 인자가 왕창 늘어날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부에서 캡슐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줄어든다. 제가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캡슐화는 자동으로 깨집니다. 그래서 내부의 변화가 캡슐화를 깨먹게 돼서 의존하고 있는 모든 객체를 다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변하게 돼요. 제일 좋은 건 인자 수를 줄여라. 어디까지? 없애면 제일 좋고, 없애면 근데 독고다이잖아요. 야, 너 뭐하냐? 전 제가 알아서 하고 있네 이거잖아요. 그럼 얘가 여기 우리 회사에 있을 필요가 있을까 과연?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줄이되 하나까지 줄이는 거죠. 최소한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 관계로 하면 되게 사이코 같은 새끼인데 객체 관계에선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모양을 만들었는데 태스크 소트는요 헬퍼 객체죠. 아무 역할도 안 하고 타이틀과 데이트라는 소팅용 메소드를 제공할 때 태스크의 일부 지식, 소트 타이틀과 소트 데이트라는 메소드에 대한 지식을 일부 갖고 있는 도우미 클래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제대로 된 객체일까요? 아닐까요? 그게 제 질문이에요. 얘의 역할을 보면 태스크의 일부 기능인 소트 기능을 알고 있는 도우미 객체고, 이제 태스크 리스트는 소팅할 때 얘를 통해서 요 소팅 함수를 받아올 생각으로 이걸 만들어 놨을 텐데, 이거는 제대로 된 객체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는 이거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획득했을까요? 태스크 전체에 대한 의존성을 통해서 획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소트 타이틀하고 소트 데이트라는 걸 쓰고 있지만, 소트 타이틀, 소트 데이트가 있어라는 지식에 기반해서 이 코드가 나온 게 아니라 태스크 전체를 알고 있다는 기반하에 이 지식이 나오니까 얘가 바뀌었을 때 얘도 굉장히 위험해진단 말이에요. 이 권한을 제약할 필요가 있다. 수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선. 그래서 우리는 제약되어 있는 클래스 체계로 바꿉니다. 이렇게. 그러면 도우미 객체를 없애버리고 소트 클래스라는 걸 만들게 됐죠. 소트 클래스를 가만히 보니까 스태틱으로 타이틀과 데이트를 제공해서 저 뭐 잘못 썼네? 이퀄로 써놨네? 제가 요즘 바벨에다가 프라이빗 속성 쓰는 거에 습관이 들어가지고 그냥 이퀄로 써버렸네. 이거 메소드에서 제공해줘야 돼요. 그쵸? 타이틀이란 메소드에서 저 함수 제공해주고 데이트란 메소드에서 저거 제공해주는 건데, 소트라는 클래스를 보면 타이틀, 데이트 제공한 건 아까 그 객체랑 똑같죠? 똑같은데 얘는 추상 메소드인 소트 타이틀과 소트 데이트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럼 소트가 A.소트 타이틀이나 A.소트 데이트로 호출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본인에게 정의되어 있는 추상 클래스의 메소드이기 때문에 저 메소드를 쓸 수 있다는 지식이 자기 자신한테 있는 거죠. 자기 자신한테 이런 메소드가 있다는 지식이 있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자기 책임에 적합한 자기의 권한을 갖게 된 거죠. 따라서 얘는 더 이상 태스크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도 괜찮습니다. 반대로 태스크가 소트를 이어받아서 구상할 책임을 갖게 된 거죠. 그렇죠? 이 코드는 안 변했지만 권한 관계가 바뀌어서 얘가 건전한 권한 관계에 소속되게 돼서 얘는 소트만 관심 있고 태스크는 모르게 됐죠. 이게 헐리우드 원칙이에요. 묻지 마. 필요하면 내가 연락할게. 이건데 언제 필요하다? 이거 할 때 필요한 거죠. 네가 구현하고 있다면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연락할게, 이거예요. 이건데 아까 도우미 객체에서는 권한 관계가 애매했던 거에 비해서 지금 계층적인 클래스 구조에서는 권한 관계가 명확해졌죠. 소트의 스태틱 메소드 두 개들은 다 소트 본인에 오버라이드 되어 있는 메소드에 의거해서 저 기능을 구현했기 때문에 남의 참조가 없고 본인 참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권한 내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태스크는 소트라는 인터페이스에 이 두 개를 맞춰주고 있는 거죠. 이제 좀 건전해진 거죠. 그렇죠? 태스크가 소트를 접대해주고 있는 거지, 소트는 이게 태스크인지 다른 클래스인지 관심 없는 거죠. 그래요. 사소하지만 디자인 패턴이 잘 적용되려면 클래스 자체가 권한 관계에 따라서 잘 분리되어 있는 수밖에 없어요. 역할 모델에 따라서. 그래서 태스크 기본적으로 정리가 끝났네요. 네. 우리는 이걸 태스크로 바라보겠다. 그래서 이 소트 함수 들어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른 지식이 하나 더 추가되는데, 여기 보면 팩토리 함수가 하나 추가됐죠. 팩토리 함수가 더 추가됐어요. 그래서 new 태스크를 못하게 하려고 스태틱 개수로 팩토리 함수를 제공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팩토리 함수 왜 제공하고 있을까요? 아까 엔티티 관계에서 보면 태스크 리스트에 add로 문자를 넘겨서 저희가 태스크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럼 태스크 리스트가 태스크를 생성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new 태스크를 하면 나쁜 점이 뭐죠? 컨스트럭터도 누구의 권한이다? 이것도 사실은 외부에 공개되어 있는 퍼블릭 메소드란 말이에요. 생성자도. 근데 생성자는 생성할 때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거라서 제가 감추고 싶다고 감출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했어요? 생성자는 캡슐화해서 내가 감추고 싶다고 감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 무조건 공개돼 버린단 말이죠. 그럼 바깥에 생성자를 공개하기 싫으면 생성자 대신에 팩토리로 사용해. 그러면 내가 내부에 생성해 줄게 하고 바깥에서 생성자를 못 쓰게 하는 방법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생성에 대한 지식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효과가 생겨요. 즉 생성자를 캡슐화하는 유일한 방법은 팩토리 함수를 제공하는 것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생성자에 대한 지식이 노출돼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생성자를 못 바꾸게 된단 말이에요. 생성자를 어떻게 만드는지는 앞으로도 계속 바뀔 수 있는 문제잖아요. 더 많은 필드를 받을 수도 있고 더 많은 제너레이팅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생성자에 대한 지식도 외부에 노출되면 위험하단 말이죠. 캡슐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얘는 캡슐화를 할 방법이 없어. 컨스트럭터가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팩토리 함수를 제공하고 내부 생성은 팩토리 함수 내부의 지식으로 감싸주고 얘는 어떻게? 외부에는 캡슐화되어 있는 메소드를 제공한다. 그래서 아까는 생성자가 외부를 접대하게끔 돼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기본값 정책이 들어있었는데 얘는 이제 기본값 정책을 치워버리고 캡슐화되어 있는 바깥쪽 팩토리 함수에 기본값 정책이 옮겨갔죠. 그 이 내부에는 그냥 없는 거예요. 예. 기본값은 이미 이때 반영되기 때문에 얘는 그냥 생으로 생성한단 말이에요. 널로. 그렇죠? 그래서 이 의미는 뭐다? 앞으로 나는 생성자를 외부에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난 여기도 나중에 내가 커스터마이즈 할 거야. 뭐 이런 뜻인 거예요. 여기 니네들은 이거 놨어. 안타깝게 자바스크립트에서 이거 프라이빗을 만들 방법이 없어서 그런데 어쨌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가 바뀐 거죠. 소트에 관련된 권한을 다시 역할로 재정의해서 정리해주고 생성자에 대한 캡슐화를 시킨 거죠. 왜? 태스크 리스트가 만들 것 같아. 태스크를. 그럼 뉴 태스크하는 그 지식을 태스크 리스트가 갖고 있으면 나중에 태스크를 수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뭐 이런 문제인 거죠. 천천히 한다고 그러고 빨리 가나? 아니, 지금은 쉬운데니까 빨리 가는 거예요. 쉽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리스트를 만들어 볼게요. 태스크 다 만들었으니까. 자, 리스트는요. 타이틀하고 리스트만 있으면 되겠죠? 안에 언더 리스트 안에다 태스크들 모아주면 되니까. 자, 이렇게. 그럼 저 리스트 안에 배열로 태스크들을 막 꽂아주면 되겠죠. 그럼 add remove부터 볼까요? add remove를 보면 add 할 때 타이틀하고 데이트를 받아서 리스트에 푸시할 때 더 이상 new를 쓰지 않고 생성자를 캡슐화하고 있는 get을 통해서 이 두 개를 보내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인자가 비슷해 보여서 그렇지 실제로 new 태스크의 인자는 굉장히 다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외부에 컨스트럭터의 이 지식이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컨스트럭터를 고칠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따져보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팩토리 함수로만 외부에 공개하셔야지만 컨스트럭터에 대한 추상화층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new를 공개해버리면 컨스트럭터가 공개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생성자를 이제 건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인자도 조정할 수 없게 되고 뭐 로직도 못 바꾸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생성자 같은 경우에는 신경 써서 무조건 심플 팩토리라도 무조건 팩토리로만 오픈해야지 new를 공개하면 이제 못 바꾸게 되는 거예요. 걔네들은. 다른 메소드들은 여력이 있거든요. 기존에 공개된 메소드를 없애버리고 새롭게 추상화된 메소드를 공개할 거야. 이러니까 안드로이드 시스템 메소드 가보면 다 1부터 있고 2부터 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쵸? 옛날 거 파기하고 나 2 쓸 거야 뭐 이런 거 엄청 붙어 있단 말이에요. 객체도 막 1부터 있고 2부터 있고 다 그 이유가 옛날 게 디펜던시가 퍼져버려가지고 못 건드리겠으니까 메소드를 2 붙여버리고 객체 이름에 2 붙이고 이런단 말이죠. 그걸 방지하려면 추상화된 클래스의 팩토리를 공개하면 되는 거죠. 처음부터. 그러면 이 오염이 전파되지 않을 테니까 안에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겠죠. 주로 디자인상에서 언제 실수가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이 클래스는 영원히 바뀌지 않는 베이스 클래스야 라고 확신하시는 순간이 대부분 미래의 문제를 일으켜요. 그런 줄 알았는데 이런 경우가 생겼네. 대부분 이런 거죠. 그렇다고 무턱대고 모든 걸 다 추상화층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 좋은 개발자는 뭐다? 밸런스. 이거는 미래의 가능성을 보건데 추상화층을 하나 더 둬야겠어. 혹은 캡슐을 더 강하게 해야겠어. 이렇게 판단할 건지 아니면 그냥 직접 써야 돼. 이걸 판정하는 기준이 밸런스예요. 그게 경험이죠. 훈련하시면 돼요. 자, 이거를 보면요. 중요한 사실이 더 있어요. 이 별거 아닌 거 메소드 같지만 중요한 사실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 객체 지향하고 함수 지향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함수형에서 함수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도 함수 쓰잖아요. 메소드 쓰고.
함수형에 상태가 없다고? 상태 있잖아. 인자로 들어오잖아.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함수형에서는 값이라는 컨텍스트를 사용합니다. 이 값이라는 컨텍스트는 뭐냐면 인자로 전달되면 언제나 복사해서 사본이 날아가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함수형에서는 인자로 값을 전달하는 게 핵심이에요. 인자의 값을 전달하지 않고 참조를 전달하면 아무리 이쁘게 생긴 함수형도 함수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함수형의 기본은 전달되는 것들이 계속 복사돼서 기존 거에 대한 참조가 없는 상태로 전달되는 걸 말해요. 저희가 만약에 어떤 어레이를 짰는데 인자로 넘길 때마다 계속 클론해서 넘기고 있어. 이러면 값 컨텍스트를 사용하는 거고, 인자를 줄 때 원래 배열을 줘버려. 그러면 이 배열이 원래 배열을 참조로 넘겼잖아요. 이러면 어떤 컨텍스트를 쓰고 있다? 객체 컨텍스트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값 컨텍스트와 객체 컨텍스트를 보다 알기 쉽게 얘기를 하자면 값 컨텍스트의 식별은 어떻게 하죠? 3과 3은 식별이 되나요? 안 되죠. 값의 내용 그 자체로 식별한 걸 값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왜? 계속 사본이 만들어지는데 메모리의 위치를 식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A에 3이 있든 B가 3이 있든 두 개를 동가 표시하면 동가죠. 왜? A와 B는 분명히 메모리 주소가 틀릴 텐데 왜 동가야? 값이 똑같아서 그래. 그 값의 모양이나 크기로 동가를 평가하는 컨텍스트를 값 컨텍스트라고 그래요. 그럼 배열이 만약에 값이라면 배열 안에 있는 원소 값들이 똑같으면 같은 배열로 보는 게 바로 값 컨텍스트겠죠. 오브젝트를 할지라도 오브젝트 키 밸류가 똑같은 오브젝트 두 개가 똑같다라고 판정하는 순간 값 컨텍스트를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에 비해서 객체 컨텍스트에서는 동가 평가를 메모리의 주소로 합니다. 메모리의 주소로. 아무리 A에 3이 들어있고 B에 3이 들어있어도 A와 B의 메모리가 다르면 다른 거야 라고 평가하는 게 바로 객체 컨텍스트예요. 객체 지향에서는 객체 컨텍스트를 사용해야지만 객체 지향이 되고, 함수형에서는 값 컨텍스트를 사용해야지만 함수형이 돼요. 그러면 객체 컨텍스트를 쓰는 함수형은 개판인 거고, 그렇죠? 값 컨텍스트 쓰고 있는 객체 지향도 개판이겠죠. 이해했어요? 기본적인 거예요. 이 기본적인 것들을 어기면 각각의 언어에서 추구하는 철학을 어기게 돼서 개판 5분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드라는 메소드를 보면 타이틀도 값이고 데이트도 값이잖아요. 물론 데이트는 참조긴 하지만 값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쵸? 그러면 얘는 메소드가 값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해했어요? 값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심지어 태스크의 get도 값을 받아서 뭘 하려고 그러죠. 얘네들은 이미 뭘 어기고 있다? 객체 컨텍스트를 어기고 있는 거야. 복사되는 값을 기반으로 뭔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메소드 자체가 이미 객체 컨텍스트를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객체 지향에서는요, 객체 컨텍스트를 어긴 애를 가장 최소화해서 일명 엔트리라고 불리고 있는 입구에만 설치를 해놔야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객체로 통신해야 돼요. 값으로 통신하면 안 됩니다. 얘가 왜 엔트리 입구죠? 생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얘로부터 뭔가 탄생하기 때문에 얘가 입구란 말이에요. 얘만 값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지 나머지 애들은 받으면 안 돼요. 그럼 리무브도 뭘 받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타이틀을 받으면 안 된다고. 리무브가 타이틀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리무브가 만약에 타이틀을 받아서 리무브를 한다면 어떤 뜻이 되냐면 할 일이 3개가 있는데 이 3개가 만약에 똑같이 장보기 있으면 한꺼번에 다 지워진다는 뜻이 된단 말이에요. 왜? 객체의 메모리 주소로 식별하지 않고 값으로 식별하겠다는 뜻이 되니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객체 지향에서는 식별을 값으로 하지 않고 메모리의 주소로 한단 말이에요. 반드시 객체가 들어와야 돼. 값이 들어오면 안 돼. 극단적으로 여기 타이틀이 들어오면 같은 타이틀 갖고 있는 모든 객체가 전멸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긴 반드시 뭐가 들어와야 된다? 태스크 인스턴스가 반드시 들어와야 돼. 인자로. 값이 들어오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객체 지향에서 값으로 식별하는 시도를 많이 하죠. 예를 들면 객체마다 아이디를 부여하고 아이디랑 값을 넘겨서 뭘 해보려고 그래. 이거 다 잘못된 접근이란 말이죠. 제가 시리얼라이즈를 통해서 복구한 애들의 아이디가 기존에 있는 애도 겹쳤어. 같이 전멸한단 말이에요. 그 아이디 같은 걸로 지우면. 그렇죠? 반드시 메모리의 주소인 객체로 메서드에 인자가 들어와야 돼요. 아닌 경우에 허용할 수 있는 건 엔트리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드는 값을 받아주고 있지만 리무브는 값을 안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타이틀이나 데이트로 받으면 안 된다. 안 된다. 의도적으로 할 수 있겠죠. 같은 타이틀을 갖는 애들을 다 지우겠어. 그럼 메소드 이름이 처음부터 뭐 해야 된다? remove for title이 돼야 돼. 처음부터.
값 컨텍스트를 사용하는 메소드는 명시적으로 이름이 붙어져 있어야 돼요. 나는 이 값을 통해서 메모리를 스캔해가지고 걔네들 날릴 거야, 뭐 할 거야, 이렇게 명시돼 있어야 돼요. 그냥 명시돼 있지 않은 일반적인 메소드 행동은 죄다 객체 컨텍스트 하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객체 지향이 아니게 돼요. 까먹을만 하면 여기다 타이틀 들어오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값 들어오면 끝장인 거예요. 우리는 객체를 식별할 때 객체에 있는 값으로 객체를 식별하지 않아. 걔가 만약에 그런 성질을 갖고 있으면 걔는 값으로 취급해야 돼. 그럼 걔는 무조건 클론만 써야 돼. 무조건 사본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면 객체를 사용할 거면 값으로 인자가 들어올 일이 없어요. 딱 잘라서 없어요. 그 때문에 객체가 들어왔으니까 메모리 식별을 해야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배열에서 들어와 있는지를 식별해서 배열에서 해당 메모리의 주소를 찾아서 날리고 있는 거죠. 다 메모리 주소의 기반으로 간단 말이에요. 레퍼런스 기반으로. 객체 지향 입문하면 처음에 가장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나 값을 보내면 되는 것 같은데 왜 값은 안 된다고 그러지? 왜냐하면 계속 말하지만 객체 지향은 객체 컨텍스트를 사용하고 함수 지향은 값 컨텍스트를 사용한다. 거꾸로 함수형에서는 다 값으로 식별되기 때문에 더 이상 객체는 무의미하다. 객체는 무의미해. 그럼 무조건 값으로 식별할 수 있게끔 값을 기본으로 하되 만약에 메모리 주소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언제만 쓸 수 있다? 인자의 값, 지역 변수의 일부, 내부에서 해소돼서 더 이상 벗어나지 않는 레퍼런스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기면 함수형이 아니게 되는 거죠. 순수 함수라는 게 바로 그런 건데 값을 사용하지 않는 애들은 순수 함수가 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객체 지향에서 값을 사용하는 애들은 값 컨텍스트를 갖게 된다. 그럼 얘는 왜 허용하게 되는 거죠? 값을 들어왔는데 값을 뭘로 바꿨다? 레퍼런스로 바꿨네요. 참조로 객체 컨텍스트로 바꿔서 객체 컨텍스트에 저장했잖아요. 이래서 엔트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엔트리가 되는 조건은 뭐냐면 값이 들어왔는데 객체 컨텍스트로 바꿔주는 컨버터인 경우에 괜찮아. 근데 값이 계속 유지되면 안 된단 말이지. 값은 객체 지향에서 언제 유지해요? 딱 한 군데가 있죠. 어디죠? 객체의 필드에만 유지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dis.title 이런 거 값이잖아요. 분명히 값인데 객체의 상태에다가 값을 넣어두게 된단 말이에요. 그 외에 통신할 때 각 컨텍스트를 쓰지 않는 거죠. 왜? 그래야지 캡슐화가 되니까. 내가 왜 네 내장을 넌 왜 내 내장을 왜 까보려? 내 지갑이 얼마인지 네가 왜 궁금해? 그렇죠? 나한테 뭐 5만 원 꿔줘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왜 내 지갑에 얼마인지 왜 궁금해?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주요 통신들은 다 객체 컨텍스트를 통해서 이루어져야지만 객체 지향이 성립한다. 편의 메소드를 제공하고 있죠. by title, by date. 근데 인자로 하나 더 받고 있어요. 인자로 왜 하나를 더 받냐면 대부분의 투두 앱에서는요. 완료된 일끼리 정리하고 완료되지 않는 일끼리 정리하면서 그 안에서 타이틀, 그 안에서 데이트로 정리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2단 그룹화를 한단 말이에요. 2단 그룹화. 원래 날짜별로 정리하면 날짜별로 한 번에 정리해야 되는데 날짜별로 그냥 정리하지 않고 완료되지 않은 일을 날짜별로 그 밑에 완료된 일을 날짜별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야? 그렇게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능을 커버하기 위해서 스테이트 그룹을 true로 두면 완료 여부에 따라서 그룹을 나눠서 정렬을 할 테고 false로 들어오면 한 번에 그냥 싹 정리할 테고 이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럼 얘네들이 하는 일이 비슷한데 타이틀하고 데이트 차이만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sort 클래스에 있는 타이틀하고 sort 클래스에 있는 데이트를 빌려오면 되죠. 얘네들은 어떤 지식이 있다? sort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다행히 태스크가 sort를 상속하고 있으니까 sort가 태스크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죠. 권한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getList를 이용해서 똑같이 getList를 처리할 건데 어떤 함수가 좋다? 인자가 하나 있는 메소드가 낫다고 그랬죠. 그래서 타이틀하고 데이트는 내부의 지식으로 감춰놓은 거죠. 이 프라이빗 메소드에는 인자가 몇 개가 됐든 내부 사정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수정을 같이 하면 되니까 내부에서. 의존성이 퍼뜨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메소드가 여러 개 있어, 인자가 여러 개 있어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으니까 괜찮은 거죠. 아까 메소드에 정의할 때 제가 뭐라 했죠? 외부에 공개되는 메소드 중에 세상에 제일 좋은 것과 두 번째로 좋은 게 있는 거라고 그랬죠. 이건 내부용 메소드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인자가 여러 개 있어도. 어차피 이거 고칠 때 같이 고칠 거니까. 의존성 전파도 안 되고. 소트 타이틀하고 스테이트 그룹 이 두 개를 보내주면 되겠죠. 그래서 외부에는 이걸 한 번 더 감싸서 인자 하나만 노출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인자를 없앨 때마다 어떻게 돼요?
메소드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데 메소드 숫자가 늘어나는 편이 나요. 코드 인트도 되고요. 오타도 없어지고요. 바깥에서 얘를 치려고 그러는데 타이틀 틀리면 어떻게 되죠? 그런 메소드는 없습니다 하고 죽어버리잖아요. undefined 메소드를 호출하려고 그랬다고 죽어버리잖아요. 훨씬 더 안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인자로 빼야 돼? by라는 함수 하나 두고 여기다 인자로 타입을 받아야 돼? 아니야. 그냥 늘려. 언제까지? 인자가 하나가 되거나 없어질 때까지. 그렇죠? 인자가 하나가 되거나 없을 때까지 메소드 그냥 늘리세요. 그게 훨씬 나아요. 저거는 인자가 원래 15개 정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잘못 짠 거야. 잘못 짠 거야. 그럴 리가 없어. 객체가 다른 객체랑 통신하는데 15개를 받을 리가 없어. 뭐가 잘못된 거야. 너무 과도한 역할을 갖고 있다는 책임을 갖고 있는 거야. 자, get 리스트 만들면 되죠. sort 함수 받은 거랑 스테이트 그룹을 받아서, 자, 스테이트 그룹이 펄스야. 한 번에 퉁쳐서 할 거야. 요 정도로 되죠. 리스트 풀어서 배열로 만들었는데 소팅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소트 함수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스테이트 그룹이 왔어. 그러면 배열에 두 그룹으로 나눠서 풀어주면 되죠. 그렇죠? 두 그룹으로 나눠서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 소팅을 이때 한번 때리고 이때 한번 때려줘서 전체 리스트를 묶어주면 됩니다. 그렇죠? 쉬워요. ES6는 워낙 많은 걸 해주기 때문에 포르프가 거의 없어져가지고 코드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리스트를 얻을 수 있게 됐죠. 소팅까지 포함해서. 자, 이게 대표적으로 여긴 객체 받는데 이건 값 받는데요. 값을 받아서 어떻게 했죠? 객체 군을 조종하는 메소드가 돼서 진짜로 어떻게 됐어요? 값 받자마자 수많은 객체한테 영향을 끼치게 됐죠. 트루펄스라는 is complete에 대한 변수가 온 거잖아요. 이거 그 값 하나 때문에 이만큼의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소드가 값을 받을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객체 컨텍스트 내에서 값을 받으면 대규모 객체의 어떤 혼란을 일으킨단 말이죠. 의도적인 게 아니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렇죠? 얘는 기껏해야 태스크 하나만 문제 일으키겠죠. 예. 잘해봤자. 하지만 값이 들어오면 값으로 객체를 소팅하기 때문에 뭔가 왕창 일어나. 아무튼 값이 들어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벌크로 뭐 하는 것만 값을 받을 수 있지, 벌크가 아닌 애들은 태스크, 즉 객체 컨텍스트를 받는 게 정상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거야, 이런 일이. 근데 요즘 투두는요, 저 정도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폴더와 태스크가 있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죠. 태스크 안에 태스크 안에 메모, 업로드, 분더리스트 써보신 분들은 안에 막 메신저 되고, 메모 되고, 서브 태스크 되고, 파일 업로드 되고 이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안에 기능이 무한합니다. 태스크 하나에도. 따라서 우리는 그 중에 서브 태스크라는 기능만 만들어 볼 거예요. 바로 이런 기능입니다. 태스크 안에 태스크가 있는 거죠, 지금. 태스크 안에 태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처럼 리스트 안에 태스크를 설치한 다음에 이번에는 제가 리스트를 바이데이트를 얻으면 이 태스크의 리스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이 안에 두 번째 요소의 태스크를 얻어서 얘한테 애드 코드 정리, 뭐 애드 해가지고 얘한테 또 추가하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 안에 있는 태스크에게 애드를 하고 싶은 거죠. 태스크에게. 그러면 이것만 봐도 뭘 할 수 있냐면, 아까까지는 애드가 어디에만 있었는데, 태스크 리스트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태스크에도 애드가 생겨야,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태스크에도 애드가 생겨야지만 태스크의 서브 자식을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얘네들을 하려면 얘를 찾아가지고 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를 떠나서 이 요구사항이 생기면 이게 정말 수정사항인지 검토하실 필요가 있어요. 태스크 리스트가 무엇인지 한국말로 정의해 볼까요?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서 서브 태스크를 가질 수 있는 애네요. 그렇죠? 그럼 이 태스크가 뭔지 정의해 볼까요?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서 서브 태스크를 갖고 있는 애네요. 단지 얘는 여기를 isComplete를 할 수 있지만 얘는 isComplete를 할 수 없다는 정도의 차이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되세요? 얘도 애드 태스크 할 수 있고 쟤도 애드 태스크 할 수 있잖아요. 둘 다. 그럼 얘네들의 차이점을 보건데, 쟤도 비사이드라는 타이틀 갖고 있고 얘도 상관 교환 작성이라는 타이틀 갖고 있잖아요. 차이점이 거의 없고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오히려 공통점이 더 많단 말이에요. 오히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고? 여러분들 눈에 이게 아직도 태스크 리스트로 보이세요? 태스크로 보이세요? 그쵸? 우리는 이걸 태스크로 봐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이건 UI상 표현이 체크를 못하게 해놨을 뿐인 거지 실제로는 태스크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지. 루트라는 여기 안 보이는 이 루트라는 폴더에 속되어 있는 태스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야. 이 태스크를 표현할 때 이런 UI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런 UI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라고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체크될지 안 될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실제로 체크되거든요, 이거. 여기 있는 게 모든 게 체크되면 얘가 체크되고 안 되고도 있어요. isComplete도 다르게 정의할 수 있는 거죠. 나만 체크한 걸 isComplete로 볼 거냐, 내 자식들이 다 체크된 걸 isComplete로 볼 거냐. 이렇게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 다 체크해야지만 체크된 경우가 있고 얘를 체크를 따로 하고 얘는 체크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정책을 쓰냐의 문제인 거지 얘가 isComplete이 없다라고 얘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얘나 똑같은 애잖아. 더 나아가서 얘도 똑같은 놈이고 얘도 똑같은 놈이고 다 똑같은 놈일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역할 인식은요, 기능에 따라서 분화하거나 상세화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설계 목표는 뭐냐면 중복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코드 짤 때 가장 원하고 있는 철학은 드라이란 말이에요. 중복을 제거하고 싶은데 중복을 제거하려면 역할을 재검토해서 역할이 같은지를 평가해 볼 수 있으려면 뭐에 현혹되면 안 된다? 뷰에 현혹되면 안 돼요.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고 혹은 이렇게 생겼다고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데이터를 바라보는 눈과 데이터를 이용해서 뷰를 만든 건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뷰 때문에 모델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어려운 거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개발을 도입하면 모델로부터 뷰가 나오지 않고요. 현실에 무언가 있는데 얘를 거꾸로 모델로 만든단 말이에요. 모델링 한단 말이죠. 그 데이터적인 관점을 바라볼 때 뷰에 휘둘려서 모델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중복되어 있는 역할을 갖는 두 개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기 전까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태스크에도 애드 메소드를 추가해야지. 근데 하는 일이 거의 똑같지 않나요? 리스트에 있는 애드하고 태스크에 있는 애드하고 거의 똑같잖아요. 엄청난 중복을 만들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왜 이렇게 중복이 생기지? 라고 생각하는 시점이 바로 언제다? 역할 인식을 다시 검토할 때인 거야. 중복이 생겼으니까. 이게 정말 똑같은 놈들은 아닐까? 디자인 패턴을 배우셔도 소용없어요. 객체에 대한 구조나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쵸? 그 OOAD라고 해서 객체지향적으로 이제 애널리시스 하는 건데 데이터베이스를 그 눈을 먼저 키우는 게 여러분들이 고급 디자인 패턴을 실제로 응용할 수 있는 원리이기도 해요. 얘를 보면 다 태스크라는 거 하나로 처리할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복습하시면서 교환이랑 영상이랑 다 있으니까 내가 정말 이걸로 이 시점에서 태스크에 도달할 수 있나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이거 좀 텐션을 낮춰서 천천히 하고 있어요. 어려워서. 너무 필요 없고. 자, 그러면 저 두려운 시커먼 태스크를 이제 채울 건데 그거잖아요. 뭐 방산연합회 그래가지고 태스크하고 태스크 리스트하고 합치하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면 태스크 리스트에 있던 특이점들, 애드, 리무브 이런 거 옮겨오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또 여기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역할 모델의 재미있는 점은 역할이 분리되어 있을 때는 책임 권한 때문에 다양한 일들이 생기는 데 비해서 역할 병합도 또 수많은 일이 생겨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 친구랑 저랑 애인 관계일 때랑 결혼했을 때의 차이 생각하면 돼요. 물론 결혼 안 할 거지만 어떤 일이 생기죠? 남남인 경우랑 한 집안으로 합쳐졌을 때랑 전혀 달라지잖아요. 굉장히 많은 게 달라져요. 공개되는 정보도 달라지고 공유할 수 있는 정보도 달라지고 그 사정이 그 사정이지 라고 알게 되는 것도 달라지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친해도 남남일 때는 여기에 수많은 다른 장치들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합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쉽게 합치지 않아요. 그래서 합치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이걸 만드는 거예요. 자, 태스크에 대한 스태틱 함수는 변하지 않았죠. 태스크 만들어야 되니까. 알겠어. 컨스트럭터에 새롭게 추가된 건 모든 태스크가 리스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추가된 거죠. 이제 이게 제일 쉬운 부분이죠. 태스크도 리스트를 가질 수 있어. 서브 리스트를.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태스크 리스트라는 말은 필요 없어. 태스크가 리스트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is complete toggle은 똑같을 테고 본인의 이 속성을 조정하면 되니까 지금은 간단하게 구현했고, 원래 있던 add remove 기능이 있어야지 내 리스트에다 뭘 넣고 말고 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태스크 리스트에 있던 add remove를 제가 그대로 옮겨왔어요. 그러면 그대로 옮겨온 주제에 왜 색깔이 칠해져 있지 저기에? 왜 색깔이 칠해져 있는 걸까요? 저 팩토리 함수는 누굴 위한 함수예요? 라는 게 제 질문이에요. 팩토리 함수는 누굴 위한 거였죠? 태스크 리스트한테 태스크의 생성자를 캡슐하기 위해서였죠. 지금은 누굴 위한 거냐는 거야. 지금은 태스크가 태스크 만들고 있잖아. 저거 누굴 위한 거야? 누굴 위한 것도 아니다. 태스크는 원래 자기가 자기 사정을 아니까, 내 고칠 때 내가 고치면 되니까 더 이상 외부의 컨스트럭터를 캡슐화하는 팩토리 함수가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아니 내가 나를 만드는데 설마 내가 내 컨스트럭터를 모를까? 그렇죠? 그래서 방금까지 있었던 그 장치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니까. 아까까지 팩토리가 있었던 이유는 태스크의 생성자를 캡슐화해서 태스크 리스트한테 제공하려고 그랬던 건데, 이제는 지가 지를 만드니까 필요 없는 거죠. 난 내가 나 할 줄 알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팩토리 함수의 지식이었던 기본값 적기 또 일로 옮겨버렸죠. 예. 이 정도지 뭐. 왜? 앞으로 얘는 외부에 자기 자식을 추가하는 엔트리 함수로 애들을 제공할 거니까. 외부에서는 이 애드 함수 외에는 절대로 얘 자식에 추가할 방법이 없죠. 그리고 이때만 태스크가 태어난단 말이야. 따라서 이 태스크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이거가 되는 거죠. 이제 물론 이제 이 태스크를 최초에 생성하는 진입점이라는 애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폴더 이렇게 만들어서 누가 꽂았을 거 아니에요. 이 진입점, 전체 루트라는 진입점이라는 게 발생하거든요. 이거 오늘은 안 다룰 건데 나중에 이제 다룰 건데, 진입점은 일반적으로 예외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진입점이 없어지는 로직이 따로 필요해요. 그걸 자기 참조 무결성이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배울 거고, 오늘은 루트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태스크가 있다는 것만 생각하고 서브 태스크만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방금 팩토리 함수가 그래서 날아간 거예요. 요것도 편의 함수로서 이제 제공해주고 있는데, 아까랑 달라진 점은 그냥 타이틀, 그냥 데이트라는 일반화되어 있는 키를 보내주고 있죠. 예, 일반화되고 있는 키를 보내주고 있어요. 더 이상 언더나 이런 거 안 보내주고 그냥 보내고 있고, 리스트도 언더라는 이름을 뺀 거 보니까 제가 외부에 공개할 생각인 거죠. 그렇죠? 이 외부에 공개되는 리스트 함수는 나쁜 함수죠. 인자 2개 받기 때문에 나쁜 함수긴 하거든요. 그냥 나쁜 함수지만 일단 공개했어요. 보통 나쁜 함수를 공개할 때 요령은 좋은 함수를 같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일반 사용자, 고급 사용자 이렇게 돼요. 네가 능력이 뛰어나면 고급 사용자로서 사용해. 네가 쪼렙이면 일반 사용자용 써. 그래서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의도적으로 이게 바닥에 깔리는 레이어에 있는 객체인 경우에는 고급 사용자용과 일반 사용자용 메소드를 따로 제공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메소드가, 이 클래스가 가장 추상화되어 있는 마지막 사람들이 쓰는 거면 아예 이 메소드가 공개되어 있지 않겠지만, 이게 기저에 깔리거나 SK에 포함되어 있는 클래스이거나 OS 클래스인 경우에는 입문자용과 전문가용 메소드가 보통 같이 제공돼요. 둘 다 공개로. 그래서 이런 거 제공 안 되는 게 많은 게 자바의 API에 있는 클래스들이라서 엄청 욕먹는 거거든요. C샵이나 이런 데 다 제공해 주는데, 고급 API를 아는 사람은 고급 API를 써라. 여기 어떤 지식이 추가로 필요하죠? 소트에는 타이틀이나 데이트라는 문자열이 와야 되라는 지식까지 필요하고 있잖아요. 얘가 왜 고급 사용자냐면 얘는 이 인자 트루퍼스만 보내면 되는데, 여기 소트에 뭐가 오는지에 대한 지식이 더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거 쓰려면. 그러니까 이건 더 고급 사용자인 거죠. 더 많이 알고 있는 애들 쓰는 거죠. 얘는 단지 그걸 대체할 뿐인 거고. 그래서 리스트 함수를 보면 여기 보면 소트고 뭐고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소트 클래스를 상속받지도 않잖아요. 왜냐하면 소트 클래스가 하는 일은 태스크 리스트가 태스크를 소팅할 때 태스크의 소팅 정보만 받기 위해서 추상층을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죠. 원래부터 목적이. 근데 이제는 태스크가 태스크를 소팅하잖아요. 외부에 새는 정보가 없는 거예요. 다 자기가 자신이 스스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곧장 만들면 돼. 나는 나의 내장이 뭔지 알고 있어. 언더 타이틀하고 언더 데이트를 내가 스스로 알고 있다니까. 나니까. 이게 내 사정이잖아요.
내 태스크를 소팅하는 이 원리란 말이에요. 내가 내 내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번거로운 그런 역할 분리 장치가 필요 없는 거예요. 다 내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클래스를 병합하게 되면 클래스 두 개가 병합되는 게 아니라 감싸고 있는 동네 프로토콜이 다 전멸하고 그냥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가 내 사정을 아니까. 이렇게 이런 거 왔다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돼. 내가 나를 아는데 여기 써 있잖아. 나 그런 거 있다라고. 그쵸? 내가 이거 바꾸고 같이 바꾸면 되지. 외부에 전파 안 되는데 이 정보는 어차피. 그쵸? 그래서 다 없어지고 그냥 여기서 바로 소팅하면서 만들면 돼요. 내부 정보 다 까서. 아니 내가 내 지갑을 보겠다는데 누가 말려? 내 지갑이 얼마인지 보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때 소팅 함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해야 되는데 아까는 리스트는 기능이 뭐였어요? 태스크 리스트는 태스크의 리스트만 보여주는 배열로 출력하는 기능 갖고 있었죠. 근데 지금은 자기가 태스크이기도 하고 서브 리스트를 갖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배열 리턴하는 게 아니라 오브젝트에 태스크라는 키에는 자기 자신, 타이틀이라는 걸 갖고 있는 자기 자신을 리턴하게 되고 이 리스트에다가 소팅 조건에 따라서 만들어진 배열을 리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얘가 리스트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배열이 리턴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리스트가 포함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리턴하게 된 거죠. 그렇죠? 각각 소팅 적용하면 되고 좋게. 그래서 태스크 리스트와 태스크를 합체해서 이제 무한 태스크를 생성할 수 있게 된 거죠. 무한 자식을 갖는 무한 뎁스의 태스크를 생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이틀이 소트 인자를 통해서 소트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팅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어렵게 가니까 너무 조용한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원래 저번에 했던 코드보다 더 밟아서 갖고 와서 좀 더 어려워졌을 거예요. 저번에 들었던 분들도 더 어려울 거예요. 그때는 좀 친절하게 가나고 클래스 한 5개씩 만들고 더 분리해주고 그랬었는데 여러분들 잘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막 밟아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는 이런 애들을 리턴한다. 어떤 태스크와 리스트라는 키를 갖고 있는 객체를 리턴하게 된다. 이제 만들어보자. 이제는 태스크 리스트 따위가 없죠. 뉴 태스크로 비사이드에서 만드는 거죠. 저게 바로 엔트리 진입점의 그 특이점이에요. 누군가는 뉴 태스크를 했잖아요. 원래 태스크는 애들을 통해서만 값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누군가가 뉴 태스크를 하는 놈이 있잖아요. 이 최상위 레벨에서는 한 거잖아요. 이게 이제 특이점이라는 건 나중에 저거 없애는 법 배워요. 그래서 비사이드라는 리스트 1을 만들어서 그 밑에 태스크 2개를 추가했고 또 요거 만들어서 태스크 2개를 추가했고 근데 저는 이 안에 있는 태스크를 깔 방법은 없죠. 리스트 함수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죠. 그렇죠? 직접 제 언더 리스트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그 안에 태스크를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직접은 없잖아요. 바이데이트로 해서 얻었으면 그 안에 얘가 태스크와 리스트라는 키가 갖고 있으니까 리스트 키를 찾아보면 리스크의 1번에 있는 애가 얘겠죠. 얘한테 얘도 태스크니까 태스크한테 애드로 또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아까는 태스크 애드나 리스트 애드가 따로 있었던 거에 비해서 지금은 애드밖에 없어. 왜? 다 똑같은 태스크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보다 뭐가 좋아졌다? 더욱더 로직이 일반화되었다라고 부릅니다. 아까는 분기에서 리스트일 때 처리와 태스크일 때 처리가 달라졌는데 지금은 전부 다 태스크 처리만 남았기 때문에 모든 코드가 태스크 처리밖에 없잖아요. 아까보다 분기나 지식을 덜 요구하는 보다 제네릭화된 알고리즘이라고 불러요. 이걸. 그래서 제네릭화된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좋은 점이 호스트 코드에서 사용할 때 훨씬 더 요구되는 지식량이 줄게 돼요. 그러면 똑같은 일을 하는 태스크 리스트와 태스크가 없어진 것만 해도 장점이지만 그거 가지고 응용 어플리케이션 만들 때 훨씬 더 공수가 덜 들게 되는 거죠. 지식이 덜 필요하니까. 오픈소스나 많은 회사에 있는 코드들의 나쁜 점이 뭐냐면 여러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계속 역할을 추가하기 때문에 뭘 하나 달성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클래스들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누가 중앙에서 통제하지 않으면 클래스 폭발이 금방 일어나요. 야 이거 그냥 내가 동그라미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이는데 클래스가 15개 필요해. 뭐 이러니 금방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실제 사내에서 서버에 제이슨 불러와가지고 실제 뿌린 데까지 클래스 몇 개 필요한 것 같으세요? 한 20개 쓸걸요? 그렇죠? 백엔드 팀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데이터 래퍼 한 3개 쓰고
그렇죠? 뷰에다 감싸고 있는 거 레이어층에다가 회사에서 디스패처 만들어 놓고 왕창 깔고 뭐 이러면 한 20개 정도 거쳐가지고 제가 간신히 화면에 제이슨 하나 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왜 생기냐면 너무 많은 역할들을 쓸데없이 정리해서 그래요. 그럼 역할 병합을 해야 되는데 역할 병합은 누가 중앙에서 통제하는 사람이 있어서 역할 판정을 해서 병합하는 작업을 따로 안 해주면 계속 엔트로피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객체 지향이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는 엔트로피 증가가 너무 가파르게 돼가지고 아무도 이걸 만들 수 있는 지식을 못 갖게 되면 그 객체 지향이 성립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라이브러리들이 잘 나가다 왜 망하느냐? 라이브러리 생태계를 플러그인 생태계를 통제하지 않아서 엔트로피가 쭉 증가하면 그 다음번엔 통제가 안 되는 거죠. jQuery 좋아. jQuery 플러그인 좋아. jQuery 플러그인을 한 300개쯤 깔았더니 어디서 뻥 나는지 모르겠어. 이게 엔트로피 충돌이거든요. 얘도 스크롤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얘도 스크롤 움직이려고 그래. 얘도 색깔 바꾸려고 그러는데 얘도 색깔 바꾸려고 그래.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금방 폭발한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중복된 역할을 가질 수 없거나 해당 카테고리는 걔밖에 점령을 못하게 하거나 카테고리별로 걔가 그 일을 하려고 그러면 카테고리에서 누군지 하나만 선택하게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지만 엔트로피 증가를 막을 수가 있다. 이거 다 중앙 통제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애자일 개발, 익스트림, 스크럼 이런 거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 회사에 팀에 켄트백이 와야 된다. 켄트백이 와야 돼. 그러면 회사를 잘 봐. 누가 켄트백이지 그 팀으로 가. 거기서는 애자일이 돼요. 하지만 그 팀 외에는 애자일이 될 리가 없다. 회사 문화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실력자가 있는 그 팀만 애자일이 되지. 일반적으로 그래요. 자, 그래서 코드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모델까지 정리된 거죠. 모델. 그렇죠. 모델까지 정리된 거예요. 아직 우리는 그림도 안 그렸단 말이에요. 모델만 정리한 거지. 그럼 이 모델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건데 모델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기 전에 루트 단계에서 만들어서 자식 추가했죠. 그 다음에는 자식에 있는 루트에 있는 객체에 리스트 얻어서 걔한테 자식 추가한 게 전부예요. 아직 자식의 자식으로 내려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식의 자식으로 내려가지 않았으니까 이 리스트 안에 자식의 자식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얘는 태스크지만 얘의 자식을 얻으려면 또 이걸 때려야 되지만 자식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가 출력하는 리스트에는 계층적인 구조가 나오지 않고 자기 자식 것만 딱 나오는 1층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가 4계층 밑에 있는 애를 찾으려면 이것 때려서 이거 구한 다음에 또 이것 때려서 그거 구하고 또 때려서 구해야지만 4번 내려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한꺼번에 이거 전체를 리스트로 표시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getList가 이 리스트를 때리면 이 바이데이트 같은 거 때리면 한 번에 모든 자식들이 다 트리로 쫙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리커시브인 거죠. 내 루프만 돌면 내 자식밖에 안 나오지만 내 자식 안에 자식도 루프를 돌고 그 안에 자식도 루프를 돌고 얘도 루프를 돌고 다 같이 루프를 돌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코드는 언제 끝난다? 모든 자식이 없어질 때까지 다 루프 돌 때 끝나겠죠. 하지만 코드는 다 어디 있고 내 게 아니라 내 거 일부 돌고 내 자식 거 돌고 그 다음 자식 거 돌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코드가 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리커시브를 정복하는 거죠. 이게 바로 컴포지트 팩터의 핵심이에요. 드디어 컴포지트를 배울 수 있게 됐네요. 자, 이 구조를 보면요. 태스크에서 지금 아까랑 똑같은 코드예요. 이 리스트까지를 보면 나의 리스트를 주는 건 알겠어. 나의 리스트를 주는 건 알겠다 이거야. 근데 이 밑에 자식들은 어떻게 이 리스트에 다시 구조로 포함시키냐 이거지. 지금 나의 리스트를 이렇게 주면 어떻게 되죠? 배열에 태스크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이 리스트가 이 메소드가 반환하고 있는 값은 오브젝트에 태스크 리스크가 들어있는 이 오브젝트를 반환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 오브젝트가 반환한 리스트에는 이 오브젝트가 들어있지 않고 태스크가 들어있잖아요. 그럼 이건 재기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얘는 태스크를 반환하는데 얘는 이런 오브젝트를 반환하고 있단 말이에요. 반환 타입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얘가 재기적으로 되려면 이 안에 있는 원소들도 다 어떻게 생겨야 된다? 태스크와 리스트 형태로 생겨야겠죠. 그래야지 이 안에 들어가면 이 원소도 또 그 안에 리스트를 또 파고들 수 있고 그 리스트에 들어가면 또 그 안에 리스트를 또 파고들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태스크들을 다 어떤 형태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 리스트가 리스터라는 형태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렵나요?
어려워 안 어려워? 그거에 대한 생각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간. 이거 방해되세요? 안 방해되시죠? 괜찮죠? 방해되나? 모르겠다. 지금 문제는 뭐다? 리스트라는 키는 배열을 반환하는데 그 배열 안에는 태스크가 들어있다. 근데 리스트라는 메소드는 태스크의 배열을 반환하는 게 아니라 오브젝트의 자기 자신 태스크와 자기 자식들 리스트라는 키를 갖고 있는 오브젝트를 반환하는 건데 그 안에 리스트는 태스크의 리스트를 반환해. 두 개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계속 파고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행이 끝나는 거죠. 여기 태스크로 끝나니까. 그러면 이 안에도 어떻게? 리스트와 태스크라는 키를 갖는 오브젝트로 원소들을 채워줘야지만 또 파고들 수가 있을 거다. 까지 도달하셨다면 누가 태스크와 리스트가 있는 오브젝트로 바꿔가지고 반환하고 있는 건가요? 누가? 리스트라는 메소드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태스크에게 리스트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주면 자동으로 바뀌는 거 아닐까요? 응? 원래 원소는 태스크지만 태스크.리스트를 다 때려버리면 다 이걸로 바뀌지 않겠냐는 거야. 이렇게 고작 이 정도로 되지 않겠냐고. 맵 함수에 들어가는 맵 함수를 보면 원소가 태스크인데 태스크를 그냥 쓰지 않고 태스크의 리스트로 똑같은 인자로 다시 배열을 정의해서 얘를 반환하게 되면 얘는 태스크 리스트라는 오브젝트로 바뀌어가지고 여기 들어가지 않겠냐고. 그냥 고작 이 정도라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모든 트리의 모든 원소가 무한 루프를 돌면서 다 리커시브하게 싹 다 정리되어 다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코어 객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메소드는 API의 일부이기 때문에 언어 표준이기 때문에 걔 쓸 수 있으면 좀 걔 쓰는 거라고 그랬어요. 폼은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폼은이 이거보다 예쁘게 돌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얘가 훨씬 더 오류 없는 코드죠. 오류 발생시키기 어려운 코드잖아요. 얘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걸 루프로 짰으면 굉장히 오류 발생하기 쉽단 말이에요. 제어 플레이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 컴포지트 인터페이스인가요? 가 제 질문이에요. 이 중에 컴포지트 인터페이스에 정의되어 상속은 안 했지만 컴포지트 인터페이스가 되는 메소드는 무엇인가요? 리스트죠. 리스트. 본인도 리스트를 통해서 리스트를 반환하는데 안에 있는 원소도 리스트라는 메소드가 있을 거 확신하니까 웹에서 리스트를 때리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리스트는 어떠한 마법의 단어인 거죠? 잘 모르겠고 리스트를 나한테 줘라는 마법의 단어인 거예요. 나에서부터 내 자식까지 전부 다 리스트만 구현하면 돼. 그럼 그 리스트의 결과는 뭘 보장한다? 태스크와 리스트라는 키가 있는 객체를 보장해 주는 거죠. 거기까지만 보장해 주면 돼. 딴 건 바라지 않아. 어떤 자식은 태스크 리스트에 열심히 배열을 만들어주는 자식도 있을 테고 어떤 자식은 태스크만 리턴하고 리스트에 아무것도 반환 안 하는 자식도 있을 테고 관심 없다는 거예요. 관심 없고 나는 리스트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얘네들을 줄줄이 연쇄 반응을 일으킬 거야. 이 리스트라는 이 메소드와 리스트가 반환하는 형, 태스크와 리스트라는 키가 있는 형을 반환할 거야. 요것만 중요하단 말이에요. 컴포지트 메소드가 뭐다? 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면 리스트구나. 리스트구나. 그렇죠? 이게 바로 컴포지트 패턴의 핵심입니다. 리커시브를 도는 약속을 하나 정하고 나머지들은 다 리커시브를 돌리면 돼요. 돌리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파일 폴더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컴포지트 패턴을 응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파일과 폴더 둘 다 무조건 서치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무조건 서치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어. 그럼 서치라는 메소드는 호출하면 배열로 해당 파일을 보내는 배열을 리턴하게 돼 있어 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파일은 이 메소드를 구현하면 어떻게 구현할까요? 서치로 문자열이 자기하고 일치하는 경우에 배열 안에 자기 넣어서 리턴하면 되겠죠. 파일인 경우에는 야 코드로 들어가. 비주얼 아니면 브라우저로 가라. 자 여기에 클래스 서치 대문자 중괄호
소문자 서치 가로 열고 V 중괄호 중괄호. 자, 이런 간단한 인터페이스를 생각해 봅시다. 그쵸? 이 서치라는 메소드 하나 정해 놓은 거죠. Shift 엔터 치고 클래스 파일 익스텐드 서치. 중괄호 하고 Shift 엔터 Shift 엔터 또 서치 소문자 서치 V 중괄호하고. 이게 여긴 안 나와 있지만 리턴 만약에 저 V 값이 저의 어떤 거랑 일치한다면, 내용하고 일치한다면, 예를 들면 띄고 this 점 아니 그냥 띄워 this 점 컨텐츠 점 include 가로 열고 V. 이런 경우라면 자기 자신을 리턴해 주면 되겠죠. 검색 결과에 걸린 거니까 물음표. 그냥 계속 이었어. 대가로 this 대가로 닫고 콜론 그냥 대가로 이렇게 리턴할 거란 말이야. 파일인 경우에는. 그쵸? 파일 객체를 리턴하고 있잖아요. 아까 서치 메소드의 정의를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어떤 문자를 주면 배열 안에 일치되는 파일을 넣어서 준다라고 정의했잖아요. 지금 딱 이 정의에 맞고 있죠. 그러면 폴더는 어떻게 만드냐? 내려가 클래스 폴더 똑같이 서치 상속받고 서치 함수 Shift 엔터 또 서치 띄지마 귀찮아 붙여 V. 얘는 어떻게 리턴할까요? 얘는 저의 파일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저의 파일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필터를 통해서 리턴하면 되겠죠. 리턴 this 점 children 점 필터 가로 열고 F 화살표 하고 이거죠. F에는 뭐가 들어있다? 파일이 들어있잖아요. 뭘 하면 된다? 파일 F.search 때리면 된단 말이에요. F.search F.search V를 주면 되는 거죠. 저 V를 그대로. 그럼 얘는 배열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 배열을 그냥 리턴하면 배열 안에 배열이 다 되니까 그렇게 안 하려면 여기가 배열인데 빈 배열이 아닌지 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얘를 점 랭스 야, 그 중괄호 필요 없어. 거기도 이거죠? 너무 어려워 코드가. 서치 갖고 왔는데 빈 배열이었으면 랭스가 펄스일 거 아니야. 자기가 있으면 트루시가 되고 필터잖아. 트루시가 되면 이게 이 배열에 들어온단 말이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리턴할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럼 이 서치라는 수 하나로 폴더를 딱 때리면 폴더 안에 폴더고 뭐고 쫙 하고 다 긁어가지고 올 거란 말이지. 이것만으로. 어떤 폴더에 서치 때리면 쫙 밑으로 긁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남은 건 뭐죠? 얘가 파일일 때 서치면 요게 리턴되는 거고 폴더일 때 서치면 왕창 리턴될 거 아니야. 그 폴더가 여기 포함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폴더일 때든 파일일 때든 구분하지 않고 서치만 때리면 내 서치 그 문자에 해당되는 애가 한꺼번에 나올 거냐. 이때 바로 컴포지트 메소드에 해당되는 애가 바로 이 서치란 말이에요. 웹에서 정해놓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누가 됐든 나는 이 익스텐드 근거에 의해서 서치만 때리면 그 안에 폴더가 있든 파일이 있든 다 긁어가지고 갖고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이 안에 자식이 폴더인지 파일인지도 크게 관심 없어요. 그렇죠? 누구나 서치를 갖고 있으니까. 어렵죠. 컴포지트 패턴 어려워서 오늘 컴포지트 패턴만 하는 거야. 여러분 컴포지트 패턴 하나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그 뒤에 아까 설명해줬던 이 반복 계열의 패턴들은 다 정복이 돼요. 보통 여기가 막히면 그 뒤로 다 막혀요. 컴포지트 패턴만 오늘 줄창 연습하시면 돼요. 들어가. 이제 그 관점에서 봤더니 이 리스트란 메소드가 얘가 쓰는 걸 보니 컴포지트로 보이는 거죠. 무한히 내려간단 말이야. 무한히. 언제까지 내려갈까요? 언제 그만두죠? 맵 함수는
더 이상 원소가 없는 배열에 대해서는 돌지 않으니까. 맵 함수는 이 배열이 빈 배열이면 이게 돌지 않으니까 그냥 세 배열이 될 뿐이니까 얘가 세 배열이 되면 여기를 실행하지 않았을 테니까 더 이상 리스트를 추가하지 않을 테니까 그럼 더 이상 루프가 돌지 않겠지. 모든 자식이 없어지는 순간까지만 루프가 돌고 이 맵 함수가 알아서 정리를 시키겠지. 무한 리커시브가 돌지 않고. 그래서 이 코드에 한참 생각해 보시고 도달하시면 컴포지트 패턴은 어느 정도 도달한 거예요. 그럼 디자인 패턴 책에 나오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나 거기 나와 있는 메소드 이름이나 역할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디자인 패턴이 어떤 건지를 이해하는 거는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컴포지트 패턴은 뭘 추상화하고 있죠? 리커시브를 추상화해서 원래는 제기를 돌 때 객체에 따라서 얘는 리커시브일 때 A라는 메소드로 호출하고 얘는 B라는 메소드로 호출해야 되는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if를 통해서 if를 없애고 대신에 둘이 똑같은 인터페이스를 상속하게 만들어서 하나의 이름으로 다 루프를 돌리게 하려고 이 컴포지트 패턴을 쓰는 거란 말이야. 그것만 달성하면 돼. 근데 얘는 그게 분기가 안 보이는 이유가 뭐죠? 단일 클래스에 대한 컴포지트를 돌렸기 때문에 단일 클래스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부모가 필요 없는 거예요. 얘가 굳이 얘를 위해서 익스텐드 리스트라는 걸 익스텐드 할 필요가 없잖아요. 혼자 쓰니까. 그렇죠? 근데 클래스가 2개 이상 되는 게 아까 그 파일과 폴더인데 이런 경우에는 서치라는 메소드를 빼가지고 상속밖에 만들어서 얘가 누군지 관심 없이 맵에서 무조건 뭐만 필터해서 서치만 돌리면 되게끔 만들어 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리커시브를 돌 때 원래는 A 함수 호출했다 B 함수 호출했다 경우에 따라서 C 함수 호출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난 무조건 .a만 호출할 거야 이렇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컴포지트 패턴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모델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무슨 재미가 있어? 그러면 이제 렌더러 만들어야지. 이거 다음 페이지 가봐. 여기서부터 보자. 잠깐 기쁘게 해드리고 다시 감추고 시작하자. 자 이제 jQuery가 없는 시대니까 간단하게 돔 엘리먼트를 통제할 수 있는 편의 메소드를 하나 만들고 시작해보죠. 자, 저 EL이라는 메소드를 보면 인자로 태그와 어트리뷰트를 처리해주는 오브젝트를 하나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jQuery처럼 만들어 줄 건데 저 EL에 들어온 태그로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오브젝트에 있는 엔트리스라는 메소드는 특정 오브젝트에 대해서 2차원 배열을 통해서 키밸류 2차원 배열을 리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를 배열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원래는 키스나 밸류스라는 메소드만 있는데 엔트리스를 쓰면 키, 밸류라는 배열로 2차원 배열을 만들어줘요. 얘를 루프 돌면 저기 들어오는 이 V값, 리듀스의 커런트로 들어온 V값은 2차원 배열이 돼서 V0 안에는 키가 들어있고 V1에는 밸류가 들어와 있는 식으로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괜히 설명했나? 여러분도 잘하잖아. 어쨌든 ES5, 6 스펙이에요. 저기가 되니까 쟤를 리듀스 돌린단 말이에요. 리듀스 언제 돈다고 그랬죠? 배열을 하나의 스칼라로 만들고 싶을 때. 그렇죠? 벡터를 하나의 스칼라로 만들고 싶을 때 리듀스를 돈다고 그랬어요. 그럼 리듀스를 보자마자 먼저 뭔 생각부터 한다? 이 새끼 이걸로 만들려고 그러는구나. 두 번째 인자인 이걸로 만들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EL은 기본적으로 엘리먼트를 리턴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리듀스의 두 번째 인자인 도큐먼트 크리에이터 엘리먼트에 태그 이름 받아온 이 엘리먼트 리턴할 거란 말이지. 근데 리턴하기 전에 장난을 좀 하고 싶어. 장난을. 오브젝트에 돌면서. 그러면 엘리먼트에 키값이 있는데 그 키값이 함수인 경우에는 함수로 호출해줘야겠죠? 아닌 경우에는 그냥 할당해주고 요 정도 있는 거죠. 함수인 경우에는 함수의 인자로 v1을 호출해주고 그 속성이 함수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할당하겠다고. 예를 들면 inner html이란 키는 함수가 아니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할당을 해줄 거고 append child는 조사해보면 el.append child가 함수니까 append child에 인자로 v값을 넣어주려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보고도 까막눈이시죠? 어쨌든 이렇게 돼요. 요거 카피해봐. 안 되나? 됐다. 그냥 가자. 됐어? 그냥 가. 그냥 가. 자, 그래서 요 편의함수 EL 하나 있으면 엘리먼트를 쉽게 만들 수 있는데 그 코드로 보시면 되고요. 요즘은 워낙 ES6의 코드가 좋아서 진짜로 jQuery 같은 게 필요 없어요. 다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코드 4줄이면 돼. 4줄이면. 자, 이제 돔 렌더러만 만들 거라서 렌더러를 익스텐드하는 귀찮은 지긋은 안 하고 그냥 돔 렌더러 하나만 딸랑 만들 거예요. 그럼 컨스트럭터에서
부모의 셀렉터 문자를 하나 받아두고 돔 렌더러니까 렌더링 할 때마다 데이터를 받을 거예요. 제가 저걸 데이터라고 쓰는 이유가 있죠. 저 데이터는 우리끼리 약속한 형식이죠. 오브젝트인데 태스크와 리스트가 들어있다는 그 녀석이잖아요. 리스트 함수가 리턴하는 형식을 데이터라고 지금 제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데이터는 디스트럭션을 통해서 리스트 뽑아낼 수 있고요. 태스크 뽑아보면 태스크의 속성으로 언더 타이틀인데 언더 타이틀이라는 이름이 싫으니까 타이틀로 쓸 걸로 해요. 그래서 리스트와 타이틀을 추출해냈죠. 그렇죠. 그러면 돔 렌더러가 최상위인 태스크를 받아들였다고 했을 때 최상위인 태스크는 폴더 이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의 폴더를 그린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페어런트는 이때 레이즈로 활성화시켜서 셀렉터를 얻어와서 중간에 날리고 최초에 집어넣은 걸 보면 h1 태그를 만들었는데 inner html에다 타이틀 값 넣어준 거죠. 이렇게 하려고 저 함수가 의미가 이거야. 그렇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자식한테 뭘 넣냐? 언더 렌더한테 UL과 리스트를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언더 렌더 아직 안 만들었죠. 언더 렌더한테 UL과 리스트를 보내줬으면 얘는 이 보낸 첫 번째 인자인 요걸 다시 리턴해 줄 걸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만든 이 UL을 이 자식으로 집어넣을 건데 전체적인 구조는 H1과 리스트가 되는 거겠죠. H1과 리스트가 된다. 그럼 이 언더 렌더의 시그니처를 자세히 보시면 부모 엘리먼트와 내가 그려야 될 리스트를 주는 거죠. 부모 엘리먼트와 리스트.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그 밑에 자식을 그리는 로직 똑같거든. 부모 엘리먼트와 리스트를 받고 부모 엘리먼트와 리스트를 받고가 계속 리커시브하게 일어난다. 즉 컴포지트 패턴이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원래 만들어진 모델이 컴포지트 패턴을 따르고 있으면 얘를 소비하는 사용자 측도 컴포지트 패턴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걔를 쫓아갈 수가 없으니까. 얘가 계속 리커시브하게 생겼으니까 이걸 사용하는 쪽도 이걸 추적해서 쓰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진입점을 처리하고 난 다음부터 나머지는 싹 다 리스트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인자가 페어런트인데 페어런트 리턴한 거 여기서 확정 지었죠. 그렇죠? 이것만 보면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이걸 보냈으니까 이게 다시 들어와서 자식이 될까 이건 확정이에요. 그럼 이제 리스트를 어떻게 만들지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리스트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리스트를 for each로 돌면서 고민을 해봅시다. 리스트 for each 돌면 데이터가 나오니까 데이터는 또 다시 저렇게 해체할 수 있겠죠. 태스크 리스트로. 리스트에 있는 모든 원소는 다 데이터니까 태스크 리스트로 해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태스크 리스트 가지고 뭐 할 거냐? 뭐 하긴 이거 하겠지. 뭔지 모르지만 또 이거 하겠지. 그렇죠? 이거 하려고 컴포지트 패턴 쓰는 거니까 원래부터 뭔지 모르지만 이거 할 건데 li부터 만들어야겠죠. li 어떻게 만들었죠? 이거 EL 함수 통해서 li 만들어서 어펜드한 걸 집어넣어. 어펜드라는 이 메소드는요 방금 집어넣은 자식을 리턴해주는 메소드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만든 li가 저기 있죠. li 어펜드로 div 하나 만들어서 div에다 타이틀 박아줬죠. 태스크.점 타이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 왜 정리 적었네. 또 하나 더 추가하는 게 언더 렌더에다 UL 리스트. 이게 똑같은 구문이 나왔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돌고 있는 이 자식의 요 데이터의 리스트가 여기서 그려질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대상은 누구냐면 페어런트 받으러 온 UL에다가 div 넣고 리스트 넣어가지고 그 리스트 안에다가 div하고 UL 넣는 건데 이 UL에는 또 뭐가 채워줄 거냐면 얘에 있는 자식이 또 채워줄 거란 말이에요. 그 자식들은 또 여기 들어와서 또 채우겠지. 자식별로 UL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이건 이 턴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관심이 페어런트를 다시 리턴하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용한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컴포지트 패턴을 돌게 되는 거예요. 언더 렌더를 계속 호출하는 식으로. 요 렌더라는 함수가 바로 진입점 함수가 돼서 첫 번째 데이터는 특별 취급받고 있죠. 루트 데이터로서 H1을 구성하는 특별 취급을 받고 있잖아요. 이 진입점에 대한 예외인 거예요. 이게 항상 얘기하는 진입점 예외인데 첫 번째로 받아들인 데이터는
H1을 구성하는 재료가 돼서 위에 타이틀 됐지만 그 이후부터는 다 리스트로 취급받고 있는 거죠. 얘 자식부터는 싹 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모든 자식들은 다 서브 태스크가 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면 태스크마다 UL 만들고 그 UL의 생태계는 다시 호출된 지 자식이 또 구성해서 div 리스트 또 만들고 div하고 또 UL 넣고 그 안에 자식 있으면 또 그 UL 안에 div 리스트 또 만들고 막 이렇게 하고 있겠죠. 그렇죠? 링크 준 링크 소스 보기 F12 아니 F11인가? F11 이걸 보면 힘들어. 그냥 오른 버튼으로 소스 보기 하라고. 아니 그냥 일로 와서 소스 보기 하라고. 오른 버튼 눌러봐. 확대. 자, 부모의 A라는 섹션을 두고 있죠. 우리가 봤던 태스크 코드 그대로죠. 그대로예요, 실제로. 그대로고요. 다 그대로고. 여기 EL 만들었고 돔 렌더러 똑같죠. 똑같아요. 여기 노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올라가봐. 태스크 만들고 3-4 여기에다가 이걸 최종 폴더로 보고 있는 거죠. 제가 제일 루트 객체. 루트 객체에다가 첫 번째 자식을 넣고 첫 번째 자식에 접근할 방법은 저희한테 없죠. 리스트를 통해서 얻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리스트 타이틀로 해서 리스트 얻어온 거에서 리스트 1번에 얻어가지고 PPT 정리 1번이니까 상관 교환이겠죠. 상관 교환에다 이거 두 개 넣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중에 리스트 1에다가 태스크 리스트를 얻었으니까 그렇죠. 얘 태스크 리스트를 또 얻어가지고 서브 리스트를 더 만들어준 거죠. 슬라이드 정리하고 디자인 개선하고 그렇죠. 그래서 하고 우리 돔 렌더에다가 샵 A 때리고서 렌더에다가 폴더 점 리스트 데이터를 받아야 되니까 폴더 자체 태스크를 받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타이틀 기준으로 리스트 얻어가지고 돌린 거죠. 그렇죠? 아니 저기 그게 이거죠. 자 폴더 레벨에서 이 폴더 레벨 처음에 만든 거 첫 번째 자식들이 그려지고 자식 안에 자식 그려지고 그 자식의 자식이 그려진 거죠 지금. 엘리먼트로 봐봐. F12 그거 닫고 아니 저쪽 가서 F12 해야 돼. 그거 닫고 닫아. 이거 엘리먼트 쫙 당겨봐. 그래서 섹션에 그려진 걸 보면 H1 그렸고 UL이 그려졌고 이게 렌더 단계였죠. 그 다음에 언더 렌더 단계에서 LI를 만들어서 UL에다 꽂아줬고 각각의 LI에 들어가면 div와 UL을 만들었는데 얘는 자식이 없으니까 끝나죠. 두 번째는 자식이 있으니까 여기 다시 두 명의 자식이 나오고 두 명의 자식 중에 첫 번째 자식은 애가 없는데 두 번째 자식은 또 그 밑에 자식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이후에 자식들이 없고 여기서 리커시브가 끝나는 거죠. 그렇죠? 딱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정복하셔야 돼요. 컴포지트 패턴을 정복하지 못하시면 디자인 패턴 절반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초급 개발자와 중급 개발자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뭐죠? 무한 트리 너 그릴 수 있어 이거야. 너 무한 트리 그릴 줄 아냐? 이거. 좌측 메뉴에 무한 트리 그릴 줄 알아 몰라. 이게 바로 여러분 초급 개발자랑 중급 개발자를 나누는 분수령이란 말이야. 그러면 무한 트리를 못 그리고 저는 3단계까지밖에 안 되는데요. 얘기하면 걔는 초급 개발자인 거고 마음대로 뎁스를 추가하세요 이러면 고급 개발자랑 중급 개발자란 말이죠. 그렇죠? 중급 개발자가 되려면 일단 리커시브한 이 로직을 정복해야 되고 객체지향적으로 리커시브 정복하는 방법이 컴포지트 패턴이다. 다른 알고리즘 방식보다 컴포지트 패턴이 훨씬 더 지식량이 적고 덜 외계어처럼 생겼단 말이야. 여러분들 이거 함수형을 풀면 훨씬 더 외계어처럼 생겼단 말이야. 그렇죠? 객체지향이 훨씬 더 예쁘게 생겼잖아요. 실제로 코드 짧잖아요. 그렇죠? 예쁘고 그 리스트라는 이름도 눈에 들어오고 딴 애들은 엄청 변태처럼 생겼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컴포지트 패턴을 훈련해서 이러한 리커시브가 일어나는 애들은 다 처리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만 여러분들이 중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이 되고 디자인 패턴 전반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복습 많이 하셔야 돼요. 저번까지는 워밍업이라고 했잖아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워밍업이고 이제부터 들어가는 패턴들은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폴더 다시 복습해 보면 최상위 루트에 있는 폴더를 만들고 폴더의 자식들을 리스트를 통해서 얻어와서 그 자식들한테 이제 넣어주고 있고 또 그 자식의 태스크의 리스트를 또 얻어와가지고 걔한테 또 넣어주고 있는 거죠. 최종적으로 돔 렌더한테 렌더 시키는 거고 방금 본 게 그 결과고 과제 태스크가 없는 경우에 UL이 추가되지 않게 해줘. 렌더로 해서 껌이죠. 아닌가? 다음 이건 너무 쉬우니까 좀 더 어려운 거 태스크의 완료 여부를 체크 좀 할 수 있게 해주면 안 될까? 이거 약간 도전인가? 어쨌든 이거 여기까지 이건 어려우시면 포기하셔도 되지만 이게 어렵다는 얘기는 여전히 컴포지트 패턴을 정복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2번까지까지 성공하시면 좋습니다. 그 교환에 있는 코드가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그 코드 그대로예요. 잘 작동하는 코드란 말이에요. 베이스 코드가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2번까지 다 처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